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엉뚱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상임정국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추석 전 비대위 출범을 위해 속도전에 돌입한 건데 이준석 전 대표의 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어 혼란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첫 지역 방문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당내 우려에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대표는 더딘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마수.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관련 정치권의 후폭풍과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중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통보에 전국이 다시 긴장 상태입니다.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간 야당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고 당사자인 이 대표도 검찰이 엉뚱한 걸 꼬투리를 잡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반면 여당은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맞받으면서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 FC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오는 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통보하면서 전국의 긴장감이 팽팽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야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오늘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토장이 됐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발언을 문제 삼아 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건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검찰의 두더지 잡기식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대한 반응을 자제해오던 이 대표도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며 검찰의 소환 통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정말 민생을 챙기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지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논평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SNS에 거짓으로 덮으려는 범죄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며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숱한 범죄 의혹에도 당대표로 만들어 방탄조끼로 사용했다며 와해의 길을 택한 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제기돼온 내용들이라며 이 대표는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해 묻는 기자 질문에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중 이 대표가 6일 검찰 출석에 응할지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만약 이 대표가 불응하면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적용됩니다. 이에 검찰이 오는 9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더라도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강제 소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첫 단추인 당원 개정안을 상임 전국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는 5일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추석 전에 새 비대위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첫 지역 행보로 광주를 찾았는데요. 지역균형 발전이 퇴행하는 듯하다며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 상황에 대해 구체성을 강화한 당원 개정안을 전국위에 올리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비대위 설치 근거를 기존 당대표 권리 혹은 최고위 기능 상실에서 선출직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중 4명 이상 사퇴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면서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을 보완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원장은 오는 5일 전국위에서 당원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서 전국위 의견이 있은 직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에 비대위를 출범시켜 집권 여당의 혼란을 정리하고 추석 민심 청취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전국위를 열어선 안 된다며 낸 추가 가처분 신문이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어서 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는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최고위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는 광주는 민주당의 어머니이자 본거라고 강조하며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더딘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양극화 완화 또는 서민 경제 지원이라고 하는 데서도 퇴행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역 균형 발전은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석을 앞두고 광주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을 만나고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지난 지방선거는 물론 당 전당대회 투표율이 저조했던 상황,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당내 우려에 새 지도부가 호남 민심을 다독이는 차원에서 첫 현장 최고위를 광주서 열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수석 대변인에 전북 완주의 안호영 의원을, 특보단장엔 전주 완주갑의 김윤덕 의원을 임명하는 등 지도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경제부처 결산심사가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은 대선 때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던 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종부세 완화법에 딴지를 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보유했던 바이오 주식을 두고 거듭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 성장은 취지와 달리 소득 격차를 더 늘린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 부담이 커졌다며 종부세 부담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던 야당이 느닷없이 부자 감세를 내걸고 딴지를 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20년 수준의 부담 완화 부분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빨리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특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은 현행대로 그냥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바이오 분야 주식 보유로 이해 충돌 논란을 빚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직격했습니다. 백 청장은 해당 바이오 주식을 처분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선 주식 취득 과정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니까 백신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전문가 자문회의만 36번입니다. 이 청장님 참여하신 회의에서 백신 계약과 관계된 사항이 논의가 됐었죠. 그 기간에 제가 구매를 했다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거래 내용이 이미 계약 내용이 다 언론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선 여야 모두 정부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국내 산업계를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이달 중 미국을 직접 찾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는 등 외교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해 중립성 논란이 일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통계청의 각종 통계를 왜곡했다며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이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에 수의계약 대신 경쟁 입찰을 지시한 것과 달리 감사원은 대부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회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 검증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금융보험 이력이 주인 한 후보자가 공정위 업무를 수행하기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맹공을 펼쳤고, 여당은 역량은 충분하다며 옹호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보험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 후보자의 이력이 금융보험 분야에서 다져진 만큼 한 후보자가 공정거래 업무 관련 전문성이 있을지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후보자는 보험법 전문가이고 보험 관련 금융의 일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 산업에 있어서의 독점을 규제하고 그러니까 공정거래를 질서를 만드는 그 집행기관으로서 후보자가 적합한가. 야당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여당은 한 후보자가 작성한 경쟁법, 소비자 약관 분야 관련 논문을 언급하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그 전문성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하는 건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또 강의도 하실 정도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한 후보자는 구매 담합이나 공정 경쟁, 불공정 거래, 소비자 보험 문제와 관련해 적지 않은 논문을 기술했다며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습니다. 집주인의 요구로 주소지를 옮겨 사실상 위장 전입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한 후보자는 고개를 숙였고, 한 후보자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 오르면 주식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분야 소비자 피해 대책과 관련해선 법 위반이 중대하고 분명한 경우 엄정 제재를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출범한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를 통해 데이터로 생성되는 부가가치를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는 곧 국력이라면서 정부가 완전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또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4대강 녹조 독성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민간인 사찰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상부에 지시를 하면서 녹조 오염 문제를 지적한 국립대학 교수와 환경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부에 대한 입장 등을 조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MB정부의 4대강 민간인 사찰을 연상케 한다면서 사찰을 지시한 상부가 누구인지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에 대한 권리당원 찬반 투표 결과를 모레 발표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4일까지 온라인과 ARS 우편 투표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당원 총투표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지만 과반 찬성이 나올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가 각 상임위원회와 주요 기관별로 대변인과 미디어 소통관을 지정하고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 정치와 국회가 국민에게 싸우는 모습과 같이 나쁜 면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일하는 국회 활동이 국민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정책 활동을 널리 알리면 국회에 대한 친숙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와 그 속에 담긴 여의도 이슈를 풀어주는 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처음은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긍정 부분에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반등을 보이면서 30% 중반을 이제 회복을 했는데 네. 한국갤럽에서는 여전히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이제 긍정. 예. 네. 두 조사를 비교를 해보면 조금 조사 시점도 다릅니다. 네. 먼저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여론조사 공정 데일리안의 조사 결과를 보면 네. 29일, 30일이니까 월요일, 화요일까지 조사 결과입니다. 네, 이번 주 양일.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간격으로 실시되는 조사인데 긍정이 2주 전 직전 조사보다도 35.6%더 올라갔습니다. 네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회복됐고 부정도 내려왔는데 여기도 격주 조사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한국갤럽의 조사는 이제 오늘 발표된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틀 더 데일리안의 조사보다는 이틀 더 31일과 9월 1일까지 포함이 된 조사입니다. 어제까지 반영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 31일과 1일 사이에도 격동, 요동치는 여론의 흐름이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긍정평가 27%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내려왔는데 조금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여론조사 공정과 데일리안의 조사는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ARS 조사는 조금 더 전화 면접원 조사보다는 빠른 속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갤럽의 조사는 유선 전화까지 포함한 무선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인 것이고요. 저 척도가 또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편, 또 잘 못하고 있는 편, 매우 잘 못하고 있다. 이 4점 척도가 아니라 단 2점 척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척도에 또 차이가 그렇죠. 있군요. 한국 네. 갤럽의 조사는 2점 척도이기 때문에 2점 척도의 특징은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에는 웬만큼 잘하지 않고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이 척도상의 차이도 있다라는 거. 그래도 긍정은 그대로인데 부정평가가 1%포인트 내려온 것은 상당히 보합 성격이 강한 대통령의 지지율 현재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려가는 것보다는 조금 묶여 있는 네. 올라가지는 않지만 살짝 더 올라가는 조사 결과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강보합세가 형성되는 결과로 그렇군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여론조사의 이제 조사 방식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긍정에 약간 이제 그 뭐 차이는 좀 있지만 여전히 그 상승 국면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긍정이 그대로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그대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느냐 내려가는 방향이냐 네. 다음 주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집권 여당을 이제 살펴볼 텐데 국민의힘 정상화를 위한 선제 조건이 무엇이냐 이제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이 꼽혔던 게 윤핵관推진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조사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결과입니다. 네. 이 조사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기가 주어지는 경우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보시면 윤핵관은 자숙하고 물러나야 된다. 윤핵관 물러나야 된다가 33.6%로 가장 높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준석 윤핵관 동반 물러나야 된다가 그 다음이었고 이준석 물러나야 된다가 세 번째로 22.5%거든요. 네. 이를 두고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내가 물러나야 된다는 것은 한 세 번째로 나왔다.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 자, 시청자분들 이 그래프 잘 보시면 물러나야 된다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 합집합을 보시면 교집합을 보시면 합집합을 보시면 윤핵관이든 이준석 전 대표든 물러나야 된다가 8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비율.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핵관도 부정적인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 보기로 들어간 결과를 보면 정상화는 힘들다 12.1%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정상화될 수 있는 조건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셈입니다. 합집합은 80%가 넘고 예. 교집합이 28.1%. 어쨌든 윤핵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책임을 많이 물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거취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선수습 후 사태로 이제 정리가 되는 이제 분위기 같은데 예. 거취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까? 이 조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사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상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셈인데 물러나야 된다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가 10명 중 6명 정도로 나타났어요. 거의 60%. 59.5%인데 이걸 구분해서 보실 수 있다. 이 데이터 결과가 의미하는 건 뭘까? 사퇴 수습 후에 사퇴를 해야 된다가 27.2%입니다. 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는 앞에 두 글자가 생략돼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바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사퇴 수습 후 사퇴, 하나는 바로 책임지고 사퇴면 바로가 훨씬 더 높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추석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습을 할지 수습을 못한다 하더라도 사퇴하는 것이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 맞는 선택일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대통령은 이 추석 민심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추석 명절이 지나가고 난 이후까지 수습이 안 되면 이 내용이 추석 밥상머리에 오를 수밖에 없고 그만큼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같은 윤핵관, 윤심의 윤심으로 알려지고 있는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선 후퇴를 선언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장제원 의원의 이선 후퇴의 의미가 사실은 쓰기는 이선 후퇴지만 읽기는 성동 형님 사퇴하시죠. 라고 또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8월 29, 30 양일간의 이제 조사 기간이었고요. 다음 그 질문 오늘 마지막 이제 네. 그 살펴볼 사안인데 이번 주에 닻을 올린 이재명 후보 관련 여론 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은 신임 이재명 지도부가 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55.5% 응답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오늘 또 많이 나온 이야기가 검찰 소환 통보예요. 바로 이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 때 했던 발언 예. 그리고 이제 언론 인터뷰 등에서 했던 발언이 백현동 관련이죠. 그렇죠. 네. 허위 사실 공표다. 이제 선거에 허위 사실 발언을 했다. 이게 이제 검찰 소환의 주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일 소환 통보장이 나온 것인데 이 조사 결과를 가만히 보시면 상당히 이 앞으로의 상황을 좀 전망해 볼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재명 이제 지도부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할 것이다가 55.5%로 나타났거든요. 네. 잘 못할 것이다를 가만히 보면 39.7% 대체로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보수층의 비율하고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중도층은 그래도 앞으로 기대감이거든요. 네. 앞으로 또 희망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좀 협력을 했으면 협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도 이런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사정척도로 나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매우 잘할 것 같아도 저 파란 색깔이 32.9%면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잘할 것 같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여기는 중도층이 좀 힘이 실려, 무게가 실려 있는 의견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보면 보라 색깔입니다. 매우 잘못할 것 같다 28.3%. 이건 이제 사법적 국힘 지도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사법적 리스크에 상당히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쪽의 이 대척점을 보면 큰 차이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장을 기점으로 한 대전쟁의 서막입니다. 전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당이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오늘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이 사안을 이 분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갈지가 이재명 후보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2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이번 추석엔 이재명 전쟁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포착이 되는 국회의원들의 휴대전화 메시지. 민주당의 수장이 된 이재명 대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가 보좌관이 보내온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한 사실을 전하면서 전쟁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를 사실상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인 건데요. 민주당 안팎에선 이번 조치가 추석 민심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핵관이 지지율 떨어지는 것에 대해 가을에 찬바람 불면 칼바람이 불 거다. 그러면 지지율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여의도 정치권에 파다한데요.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추석 전에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는 추석, 설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명절에는 이재명 전쟁입니다. 왜 하필 9월 1일 정기국회 시작하는 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돼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전되고 있을 때 왜 하필 어제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됐구나.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가 아닌 이재명 대표를 올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 수사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을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하필 정기국회 시작하는 날 소환 통보를 했다면서 이번 추석 명절은 이재명 전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기국회 시작과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사정 국면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대표 대응 방향에 대해선 박 전 원장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김 의원도 출석이 아닌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이번 소환 통보를 전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전쟁의 성격이 다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범죄와의 전쟁이라면서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도 권력형 범죄와의 전쟁이라면서 이 대표를 향해서 당당하다면 방탄 뒤에 숨지 말고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취임 4일 만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 정치인들이 가장 예민한 추석 밥상 민심은 과연 야당과의 전쟁으로 볼까요? 아니면 범죄와의 전쟁으로 볼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술 빠진 명절 선물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이제 슬슬 부모님과 친인척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전할 명절 선물 준비에 나설 때가 됐습니다. 매년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 되면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전할 추석 선물을 마련하는데요. 취임 후 첫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떨까요? 대통령실은 이번 추석을 맞아서 각계 인사 약 13,000명에게 지역 특산물과 메시 카드를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물 발송 대상에는 각계 원로와 호국 영웅, 유가족, 그리고 사회적 배려 계층과 누리호 발색 기여한 우주산업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메시지 카드엔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묵묵히 흘린 땀과 가슴에 품은 희망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우리의 미래를 비출 것이다. 더 풍요롭고 넉넉한 내일을 위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겠다는 인사말이 담겼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마음이 담긴 올해 추석 선물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요? 선물은요, 전남 순천과 전북 장수의 매실과 오미자 청을 포함해서 경기 파주의 홍삼 양갱 그리고 원주의 볶음 서리태, 충남 공주의 맛밤, 경북 경산의 대추칩 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각 지역의 화합을 바라는 의미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명절 대표 선물 중 하나인 술이 빠졌다는 건데요.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간 명절 선물에 술을 꼭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난 1월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명절 선물인 설 선물 세트엔 경기 김포의 문배주가, 지난해 9월 추석된 충북 충주의 청명주 등이 포함됐었는데요. 술을 마시지 않는 국민을 위해서는 꿀을 선물했다고 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역 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명절 때마다 각 지역의 민속주를 골라서 선물했었습니다. 물론 모든 대통령이 명절 선물에 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명절 선물로 햅쌀이나 대추, 육포 등 각 지역별 우리 농축산물로만 구성을 했고요. 술을 포함시키진 않았다고 합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독거노인 가정과 주민센터 등을 찾아서 직접 선물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술은 빠졌지만 국민의 안녕과 화합 그리고 편안한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넉넉하게 담아서 국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토끼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그리고 한 분은 특별히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이 권지웅 전 위원장을 대신해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기국회 첫날 이재명 대표에게 날아든 검찰 소환장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야당은 명백한 정치보복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늪을 탈출하기 위한 물타기라면서 결사항전 태세인 반면에 여당은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 서면 조사를 시도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제 9월 9일이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소환을 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청년 정치인들의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문성호 대변인입니다. 우선 이런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뭐 하루아침에 생긴 것들이 아니라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어왔던 의혹들이고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검경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있어 보인다, 수사를 해볼 만큼의 혐의는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수사를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소명할 것이 있으면 수사에 떻떳하게 응해서 뭐 소명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워낙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혼성이 있는데 지금 대장동 개발 특혜, 백현동 개발 특혜,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유형 너무 많아서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건 좀 차후에 좀 하나씩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엉뚱한 꼬투리다라는 그 입장 발표를 했는데 네. 네, 일단은 저는 뭐 잘못이 있으면은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명명백백하게 결백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소환, 정확하게 말하면 출석 요구를 받은 건은 그 백현동 땅 관련한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소환을 받았는데 네. 이게 핵심은 그겁니다. 과거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백현동 땅을 팔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국감에서 지금 국토부의 협박을 받고라고 표현했는데 네. 이 협박이라는 표현이 압박일 수는 있겠지만 협박은 아니다. 이건 허위 사실이다. 해서 이제 출석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직무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라고 예. 이제 그 주장을 한 게 이재명 대표였죠. 예,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직무유기다라고 협박을 받고 한 네. 거다라고 했는데 이 협박이라는 표현이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따지면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2020년도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자기의 정책보좌관한테 문자를 보내던 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진이 찍힌 게 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할 수 있는 법령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 내가 지금 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무슨 논평을 냈냐면 이건 윤석열 총장 보라고 보내는 문자다. 비열한 협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 보라고 보낸 문자는 당연히 아닙니다. 장관 정책보좌관한테 보낸 건데 네. 이걸 언론이 마음대로 찍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안 맞죠. 그리고 비열한 협박이라는 것도 안 맞아요. 규정 찾아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고 뭐 추미애 장관이 형법 283조에 해당하는 그 협박죄를 저질렀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논평을 냈다라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네. 정치적 표현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정치적 표현인 거고 어떤 것은 사법적 절차다라고 지금 정부와 여당의 규범을 너무 우습게 구부리는 게 문제예요. 그 핵심적인 거는 이런 거거든요. 지금 여당 대표한테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는 뭐 양도구육 같은 것은 윤리위에 회부를 해야 되는데 1인 1만 원 같은 것은 뭐 그냥 정치적 표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규범 자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구부리는 행동 때문에 이게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거고 실제로 이게 만약에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거면 역풍을 맞겠죠. 네.
네, 오랜만에 OX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앞에 팻말이 있습니다. 자, 침묵을 하던 이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대표는 당초에는 그 검찰에 출석을 해서 정면 돌파에 나설 그럴 분위기였는데 주변의 만류로 장고에 들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이 대표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설 것이다. O, 불출석할 것이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X와 O로 갈렸습니다. 자, 먼저 X 들어주신 이유 들어볼까요? 저는 뭐 검찰에서 서면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지금 불렀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서면 조사에 관련돼서 한 3건 정도가 있는데 2건은 제출을 했고 1건 정도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굳이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그 사진을 추석 밥상 앞에 선물하기보다는 뭐 정상적으로 서면 응대로 서면 질의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불출석할 것이다. 네, O를 들어주셨습니다. 저야 뭐 당연히 이제 어떤 책임감 있는 공당의 대표라면 본인들에게 이제 주어지고 있는 의혹들을 국민들 앞에서 저는 떳떳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조금 사실관계하고 다른 것이 아까 얘기했던 허위 사실에 대해서 뭐 이것은 그런 말 자체는 있었지만 이걸 협박의 의도로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검찰 측에서는 이러한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검찰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뭐 이재명 대표 측의 의견이 다르다면 그건 수사 과정 중에서 해명을 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뭐 이런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런데 뭐 협박의 의도가 없었냐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명할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뭐 본인들끼리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네. 좀 더 뭐 넉넉히 있으니까 좀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편 그 윤석열 대통령은요, 요즘에 뭐 민생을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이 없다라면서 그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서 사실상 그 말을 아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말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겠죠. 일단 민생을 잘 안 살피고 있고요. 신문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도 웃긴 게 하루 종일 나오고 있는 뉴스인데 그걸 꼭 안 본다고 보고를 못 봤나요? 그건 거짓말인데 다만 이 수사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가타부타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 부적절한 게 맞죠. 그래서 뭐 메시지가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저런 태도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감하는 바인 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 한마디를 뭐 상대방 측에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꼭 내부에서 이것을 오해하고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 외에도 대장동 판박이로 이제 불리는 위례 신도시 사업 그리고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포함해서 수사 선상에 오른 이 대표 관련 사건이 이제 10여 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를 향한 검경 수사의 칼날이 어떻게 두 분은 이제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 하고 또 이렇게 현실화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재명호가 이제 출범하자마자 흔들리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문성호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이런 허위사실 지금 유포 사건도 워낙 사건이 많은데 지금 이제 질문은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이니까 근데 이런 어떠한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져 있는 의혹들이 뭐 오늘 내일 생긴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있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민주당 당원분들도 사실 의혹 자체는 있었으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제 대표로 선출을 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아직은 스스로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걸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수사와는 별개로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조금 앞날이 어둡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정기관에서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오늘도 보도해 보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범죄로 보고 있는 시세 조종성 주문 가운데 한 51건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을 했다. 이런 게 지금 밝혀졌어요. 그 말은 검찰 스스로가 작성한 범죄 일람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오류다라거나 아니면 그 범죄 일람표에 따라 혐의가 있어 보이는 김건희 여사를 기소한다. 이 결론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근데 둘 다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 대전제에 동의하는데 그게 편파적이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면 좀 물음표가 띄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네. 네, 다음 질문은 한 분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추석 전에 비대위 시즌2라는 로드맵을 짠 국민의힘 오늘 당원 개정의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박수 추인을 해서 만장일치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새 비대위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 만장일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겁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뭐 제대로 된 투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박수로 의결한 만장일치가 뭐 과연 만장일치로 볼 수 있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워낙 첨예하게 대립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내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당내 혼란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도 어쨌든 사태를 해결하는 국면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씩 이제 좀 수습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하은기 전 대변인. 그 여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그 도로 비대위라는 그 표현을 써도 될까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가운데 그 장제원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좀 추석 민심에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는데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백의종군 거짓말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핵심은 그겁니다. 당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뽑은 당대표를 몇몇 사람들이 위력을 발휘해서 뒤집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민주적 절차에 맞느냐,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문에서 그 얘기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는 체제로 돌아가서 최고위를 꾸린 다음에 그다음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처분 인용 결정문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뭐 계속 우리가 비상 상황이 맞다. 그러니까 상황에 지금 그 규범을 끼워 맞추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이게 지금 백의종군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맞게끔 하는 그 당의 총체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계속 내진이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이제 또 해볼 텐데요. 그 새 비대위 출범의 최종 관문격인 전국위가 열리지 못하도록 또다시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연일 그 친정을 상대로 법적인 그 맞불을 놓고 있는 이 전 대표인데 두 분 또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 가처분 인정 결정문이 사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만큼 뭐 이렇게 분분하게 나온 결정문이 아닙니다. 네. 사실 어떤 법리적인 결정은 명확한데 지금 저희 당에서 그걸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제 이 대표가 다시 낸 가처분도 다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가처분의 이제 결정에 따라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다시 지도부를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어차피 지금 어떤 규정상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고 분분한 경우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 의총에서 한다든지 뭐 전국 상임위에서 한다든지 일부 인원만 가지고 어떤 사안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뒷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절차를 좀 무시하고 한다라고 치면 그냥 이준석 대표 재신임을 당원들에게 물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는 아무도 뭐 진행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무래도 저희 내용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 상태로 이제 다음 주에 새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는 또 이제 반대 입장이라는 말씀이죠. 제가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네. 다시 이제 가처분이 인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수습 국면으로 돌아가기가 좀 힘들 것이다. 절차, 또 법적인 문제가 하자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보수 정당은 법과 원칙, 보수적인 절차, 뭐 준수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걸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부 규범조차 자기들이 만든 당원조차 무시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국민이 지금 왜 국민의힘의 당원을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당원 꼼꼼히 보니까 아까 전에 문성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원 내에 이미 그 당원 소환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싶으면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자신 있으면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징계를 한다든지 뭐 당원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관련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윤리위가요,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경찰이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전 대표가 아무래도 사면 초과에 빠진 것 같은데 향후 이 전 대표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좀 해주시죠.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검찰 뭐 수사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경찰 수사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보니까 믿기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대표직을 던지면은 경찰 수사도 정리해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사실이라면 이거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겁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추가 징계도 마찬가지인데 당내에서 하는 추가 징계가 결국 양두구육, 뭐 삼성간호 이런 표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선쯤에 그 보수 진영 내에서도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 당시 후보의 1인 1망언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무줄처럼 집행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이거는 아마 추가 징계를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에 휩싸일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죠.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 사안이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뭐 이 대표에게 크게 불리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윤리위 관련해서 이야기는 이전에 이제 이 대표가 뭐 이런 성접대 의혹으로 인해서 뭐 당내에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징계를 한다. 이것이 이제 윤리의 징계 이제 어떤 명분이었죠. 이것은 사실 당내 윤리가 수사기관이 아닌데 어떤 수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꾸로 어떤 발언이나 이런 데서 이제 표현 이런 데서 이제 조금 당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윤리위가 저는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에 보였던 모습들 때문에 윤리위가 국민과 당원들의 신뢰를 좀 잃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뒷말이 다시 또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네, 이 전 대표의 운명을 지금 전망 또 예단하기에는 좀 이제 상당히 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마술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은 본격적으로 태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남부와 충청 남부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다음 주 초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